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7번째 페이지. 하나만 더하겠다고 정말 하나만 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은 세상에 많지만 하나만 하겠다고 5개를 더 말하는 사이언티스트들은 아주 드물지요. 방송계의 초사이언티스트,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곽지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봤는데 네. 하나만을 세보셨군요. 예, 한 5개를 최다 횟수가 아닌가 싶어요. 근래 이제 슈퍼맨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는데. 그렇죠. 하나맨.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은행 광고 한번 꼭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참 염원합니다, 정말.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름철 부엌이나 쓰레기통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기필코 등장하는 그 녀석이죠. 바로 초파리 이야기를 초사이언티스트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파리가 집에서는 아주 귀찮은 존재일지 모르지만요. 과학 실험실에서는 슈퍼스타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노벨상만 관련해서 무려 6번을 안겨준 친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20세기 초부터 실험실에서 초파리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파리의 등장으로 인해서 생물학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었다. 혹은 생물학이 과학 중에 한 분야로 다른 과학과 좀 동등하게 위치를 매김하게 된 것 중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초파리다 라고 말해도 큰 과정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다른 여러 과학 분야들은 예를 들면 뭐 화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뭔가를 이렇게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하고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테니까 내가 생각한 원리가 맞다면 이런 실험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다. 혹은 그렇게 안 됐다. 그러면 뭘까?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가면서 자기가 세운 이론이 맞는지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과학 연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생물학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박물학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니까 무슨 동물이 있는데 신기하게 생겼더라. 어느 숲속에 가니까 무슨 새로운 나비가 있는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그냥 관찰하고 수동적으로 보고 이렇다더라라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서 좀 그치는 그래서 좀 방향성이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류에 좀 더 치중하는 거를 요즘에는 이제 박물학이라는 느낌으로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생물학이 다른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이런 분야의 과학하고 되게 비슷해진 이유가 생물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혹은 생물의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리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이론 때문일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럼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자.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혹은 그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자신의 이론을 검증을 해가면서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좀 큰 역할을 한 거. 이런 게 생물학이다. 생물학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실험을 해가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거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었던 그런 대표적인 한 어떤 그 고리, 하나의 어떤 그런 벽을 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초파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토머스 모건 뭐 이런 사람, 그다음에 46년에 허먼 멀러 이런 사람이 아주 뭐 둘 다 미국에서는 뭐 어떤 현대 생물학의 거의 뭐 창시자 비슷하게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분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막 대단한 이 사람 이전과 이 사람 이후로 뭐 그 생물학이 나뉜다라는 토머스 식으로 모건 허먼 멀러가요? 그런 식으로 되게 강조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초파리로 실험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생물학의 원리들을 찾아내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염색체가 유전자를 담고 있고 그래서 염색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손상되는지 분리되는지 합성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생물들의 유전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생물은 뭐 어머니를 닮기도 하고 어떤 생물은 아버지를 닮기도 하고 반반씩 닮기도 하고 별로 안 닮기도 하고 이런 거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거를 초파리로 검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토머스 모건이 이제 1933년에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돌연변이 이런 것도 어떻게 돌연변이 조금 이따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돌연변이가 생물의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럼 돌연변이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돌연변이는 우연히 돌연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때까지 언제나 기다린다라고만 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이 확률이 걸리겠죠. 떨어지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초파리를 써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파리는 많이 기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100만 마리씩만 이렇게 길러보면 저절로도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도 한두 마리 있거든요. 나오니까. 예. 게다가 허먼 머러 같은 사람은 X선을 쪼여주면 네. 이 방사선을 맞으면 돌연변이가 DNA가 손상이 되면서 네. 돌연변이가 더 잘 나타난다라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다양한 돌연변이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돌연변이의 연구에 또 이런 유전과 진화에 대한 연구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또 노벨상을 받았죠. 이 모건하고 몰러 이 두 사람은 진짜 미국 과학계에서는 정말 막 엄청나게 칭송을 많이 하고요. 펠레 마라도나급인가요? 네, 뭐 거의 그 정도. 예, 네. 예, 예. 그리고 그 정도기 때문에 덩달아 또 초파리를 또 많이 강조하게 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루이스 외에 뭐 엑설버기라든가 오프만이라든가 뭐 루이스도 많네요. 1995년에 루이스라든가 홀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초파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가지고 네. 많은 좋은 결과를 얻어서 노벨상을 많이 수상을 했었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의 과학자들이 이런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초파리 좀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초파리가 대표적인 좀 실험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진짜 초파리 외길 인생을 걸으신 분도 있긴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내가 돌연변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도 연구하고 뭐 쥐도 연구하고 뭐 메뚜기도 연구하고 모기도 연구하고 다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 게 초파리 실험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적으로 논문을 쓴 거는 초파리 실험으로 해가지고 나온 논문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쳐서 내가 뭔가 유전과 돌연변이에 대해서 많은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초파리라는 게 되게 좀 하잘것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좀 귀찮기만 하고 좀 그러니까. 뭔가 의미 없는 대상이잖아요. 초파리 정도로 어떻게 인간에게 힌트가 될 수 있는 건지. 곤충이라고 하면 그래도 뭐 나비 정도만 돼도 뭔가 아름답고 뭔가 여러 가지 특성을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고 뭔가 꽃에 날아들면서 뭔가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초파리 정도만은 되게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나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초파리 속에서도 연구할 게 많다. 실험을 하기에는 좋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말이 좀 재밌다 보니까 네. 초파리도 뭐 인터넷에서 초파리 뭐 이런 걸 검색을 하거나 과학 기사 관련해서 초파리 관련돼서 찾아보면 네. 뭐 초파리도 뭘 한다 뭐 이런 식의 기사. 그런 거 엄청 많더라고. 초파리도 스트레스를 네, 받는다. 네. 뭐 초파리도 공부하면 뭐 공부하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 진짜 뭐 이런 거 많더라고. 되게 많이 뭐 나오는데. 초파리에게 간헐적 단식을 시켜봤더니 뭐 그런 게 엄청 많은데 많아요, 진짜. 그게 예. 뭐 초파리만 그렇다기보다도 예, 사실은 예. 뭐 그런 게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뭐 스트레스 안 받나. 사람 뭐 간헐적 단식하면 영향 없나요? 다 있는데 네네네. 초파리도 그렇다고 하면 아우 하잘것없는 초파리를 붙들고 연구를 해야 그런 결과를 얻었어. 과학자들 참 특이하네.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가 재밌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언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그런 뿐이지 것도 있구나. 사실은 초파리는 모델 생물로서 아주 대중화된 실험 도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많이 언급되고 결과도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모델이라는 거는 원래의 의미는 사실은 뭐 모델 생물이라고 하니까 초파리 좋아하는 사람 되게 잘생겼고 키 누가 그렇게 생각해? 키 크다고 생각하나? 누가 그래서 그렇게 뭔가 생각해? 모델 생물이라고 생각하나? 아니 근데 낯설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말 듣고 좀 이상하게 느꼈거든요. 예. 모델 생물 뭐 제일 좀 키 크고 잘생긴 동물을 모델 생물이라 하나? 예. 뭐 살찌면 모델 생물 될 수 없나? 송강 같은. 근데 뭐 돼지도 사실은 모델 생물로 요즘 많이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델이라는 의미는 네. 이게 진짜 그 대상 자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로 볼 수 있어서 시험 삼아 뭔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를 이제 모델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예.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이 패션 모델도 그 옷을 사람들한테 직접 입혀봐야지만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입혀보면 이런 모습이고 당신이 입혀보면 이런 모습이고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대표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한테 옷걸이가 가장 입혀가지고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모델이라는 말 쓰는 거거든요. 통하네요, 뜻이. 예,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패션 업계에서는
기왕이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예. 모델이 사실은 제일 좀 평범하고 표준이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범한 사람을 예.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옷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예, 예. 근데 과학 실험에서는 많은 생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잡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과학 실험에서 모델 생물이라고 하면 보통 구하기 쉽고 기르기 쉽고 그다음에 새끼를 많이 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나, 다양한 실험을 했을 때 결과를 관찰하기 좋은 네. 이런 것들이 모델 생물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초파리가 대표적인 모델 생물로서 이런 실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내 보인 거다라고. 그러니까 초파리가 왜 다양한 생물을 대표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왜 그러냐? 네, 왜 그러냐? 네.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예. 초파리가 대표할 수 있는 생물이라는 게 사실은 예.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물 중에 제일 관심 많은 생물이 뭘까요? 저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강아지. 강아지보다 더 관심 많은 생물이 전 있어요. 수달. 수달보다 훨씬 더 관심 많은 생물이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 제일 관심 많은 생물이 뭘까요? 저기 박테리아 이런 애들. 사람이죠,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생물은 사람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 중에서도 나죠. 인류애가 그죠?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생물 중에서 사람이 제일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초파리가 좋은 실험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에 좀 굉장히 가깝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런 동물 중에서 실험하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 중에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생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은 훨씬 더 구하기 쉽고 훨씬 더 기르기 쉽고 훨씬 더 간편한 생물로 실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 실험으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우리나라 법령에도 지목되어 있는 실험 방법으로 에임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임스라는 미국 사람이 개발한 실험이라고 해서 예. 에임스 테스트라는 이름 붙었을 건데요. 네. 어떤 내가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페인트를 개발했다. 네. 새로운 페인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색소를 개발했는데 이게 너무 독하면 아무데나 쓸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나 독한지 안 독한지 보기 위해서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보겠죠. 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에임스 테스트라는 돌연변이 테스트입니다. 돌연변이 원성 테스트예요. 얼마나 돌연변이가 잘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 테스트인데 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제일 원하는 거는 이 페인트를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사람한테도 별 문제가 없을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한테 페인트를 매겨본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한테 매겨본다. 충분히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원숭이만 해도 구하기도 힘들고 사오자니 비싸고 기르자니 오래 걸리고 실험을 했을 때 반응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나타나느냐, 원숭이한테 도대체 얼마나 페인트를 먹여봐야지 원숭이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거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건 원숭이가 새끼라는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심적인 것도 무시 못합니다. 맞습니다. 원숭이를 길러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원숭이가 돌연변이가 태어나는데 진짜 좀 무시무시한 놈이 태어났다. 그럴 때 그거를 관찰을 하고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어떤 실험자가 받는 어떤 고통과 스트레스 이런 것도 사실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에임스 테스트는 뭘로 실험을 하느냐? 네. 에임스 테스트라는 이 실험 방법에서는 실험을 하는 대상이 되는 생물이 뭘까요? 초파리보다 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그럼 뭘까요? 곰팡이 쪽 아닐까요? 곰팡이. 네. 근데 감이 좋으시네. 아니에요. 곰팡이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단순하게 살모넬라균으로 실험을 합니다.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중독 일으키는 그런 세균의 그렇죠, 대표로 그렇죠. 언급되는 건데 네. 살모넬라균을 이건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기르기 싫어도 저절로 생기는 거잖아요. 살모넬라균. 예. 그리고 한번 좀 생기기 시작해갖고 잠깐 방심하면 뭐 100만 마리로 늘어나고 그렇죠, 막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구하기 쉽고 기르기 쉽습니다. 네. 살모넬라균을 이렇게 기른 다음에 거기다가 실험하고 싶은 물질을 팍팍 쳐가지고 그 살모넬라균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자라나면서 새끼를 치느냐 아니면 돌연변이를 일으키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임스 테스트 결과가 돌연변이가 이 물질을 아무리 뿌려도 살모넬라균이 계속 무럭무럭 잘 커가지고 음식을 다 썩히더라라고 하면 돌연변이 원성이 적어도 이 실험 단계에서는 없는 것 같다. 이 물질을 조금 뿌렸더니 살모넬라균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그럼 돌연변이 원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실험 결과를 내는 게 에임스 테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웃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게 법령으로도 도입되어 있는 표준적인 실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물질을 개발을 하시고 그거를 널리 쓰려고 생각하시는 그런 과학자분들, 네. 기업들에서는
에임스 테스트를 아. 맡겨놓고 살모넬라균 제발 죽지 마. 살모넬라균 제발 건강하게 새끼를 잘 쳐야 돼. 음식을 퍽퍽 썩혀줘.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돌연변이가 안 생기는 안전한 물질의 실험 결과로 나왔다라는 그렇죠. 뜻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살모넬라균은 세균, 박테리아란 말이에요. 네. 이런 동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당연히 이제 사람하고 엄청나게 다르게 생겼죠, 그죠? 세균하고 사람하고 크기부터 다르잖아요. 세균은 보이지도 않는 크기잖아요. 네. 미생물이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세균은 원핵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세포 하나를 봐도 구조 자체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심지어 곰팡이하고도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세균들은 원핵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핵이 원시적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핵다운 핵이 없어요. 우리 뭐 생물 시간에 옛날에 배운 거 살짝 기억나지 않습니까? 세포를 보면 세포가 있고 중간에 세포 핵이 있다. 네, 뭐 이런 거 배운 거 같지 기억납니다. 않습니까? 예. 세포 핵이 있는 생물들은 진짜로 핵이 있다라고 해서 진핵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진핵 생물만 돼도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수많은 세균,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세균이라고 합니다. 예. 수많은 세균, 고균, 알카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 핵이라는 게 없어요. 세포 핵이라는 게 없어요. 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염색체 이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예,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은 그 기본적인 세포의 구조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른 생물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실험을 하기에는 좋지만 왜냐하면 이런 거는 뭐 돌연변이가 생기든 죽든 말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험을 할 때. 아이 뭐 살모넬라균 많이 죽었지만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비누칠 해가지고 손만 잘 씻어도 손에 있는 세균이 100만 마리씩 죽을 텐데 이게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져.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험하기는 좋지만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네.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 다음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조금 더 고등한 실험 대상이 생물. 네. 많이 쓰이는 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또 모델 생물 중에 하나죠. 예.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느냐? 효모가 있습니다. 효모. 효모 빵 부풀릴 때 쓰는 거 이스트라고 하는 거. 술 발효시킬 때 쓰는 그 효모 이스트. 효모는 그거를- 진액이에요? 예? 효모는 진액. 효모는 진액. 효모가 진액. 곰팡이 내지는 버섯의 일종이에요. 아, 예. 버섯만 해도 약간 식물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해도 우리가 아는 동식물 이런 것들하고 한결 더 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보시면 좀 와닿을 만하냐면 네. 그 곰팡이나 이 이스트, 효모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람 세포하고 그렇게 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뭐 세포가 뭐 이렇게 뭐 깜찍하게 생긴 게 있고 뭐 험상궂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딱 봤을 때 그냥 세포 덩어리 둥그렇게 있고 중간에 핵 있고 이렇게 생겼으면 아 이게 뭐 동물인가 식물인가 사람인가 개인가 하여튼 그 세포는 정도구나. 세포네. 뭐 이렇게 대충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그 단계에서는 곰팡이나 비슷한 효모나 사람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효모만 해도 엄청나게 사람하고 가까운 생물이기 때문에 세균들에 비하면 예. 세균과 효모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네. 거의 효모와 사람은 그냥 거의 동선동본입니다. 거의 정도구나. 거의 굉장히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야. 핵이 있다, 염색체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효모로만 실험을 해도 굉장히 사람에 가까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게 실험을 해보고 이거 사람하고 비슷한 걸로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걸로 되겠냐는 느낌 부족한 있잖아요. 느낌이 들죠. 근데 내가 효모한테 이거 많이 뿌려봤더니 효모한테 별 이상 없고 잘 자라는 것 같더라. 사람한테 먹어도 안전해. 이러면 누가 믿겠어. 아, 예. 그러니까 효모는 곰팡이 같은 건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효모만 해도 또 되게 양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렇죠. 실험 예, 대상이죠. 죄책감 안 들죠. 예. 예. 그 다음 단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예쁜 꼬마 선충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못지않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초파리입니다. 초파리. 초파리만 해도 곤충이잖아요. 곤충. 그렇죠. 곤충이면 얼마나 우리가 친숙하고 가까운 느낌입니까? 그럼요. 그리고 곤충만 해도 동물계에 속합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동물계, 동물의 왕국, 킹덤이라고 하는 분류. 예, 애니멀 킹덤. 사람도 동물계에 속해 있잖아요. 네. 적어도 초파리는 식물이 아니잖아요. 곰팡이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걸로 칩니다. 효모는 다른 게 균계라고 칩니다. 킹덤이 달라요. 계가 다른데 이 초파리만 하더라도 사람하고 같은 개에 분류돼 있잖아요. 같은 개 모임. 그렇죠. 예,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 그러니까 초파리만 봐도 진짜로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초파리는 그런 동물적인 현상을 심지어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로서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안 좋다라고 하는데 감정이입을 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초파리는 일단 눈에 가령? 보이죠. 예, 눈에 맨눈으로 보이죠. 일단 보이죠. 예, 예. 그리고 그 생활하는 게 태어나가지고 배고프면 먹을 걸 찾아서 이동해가지고 먹고 먹다 보면 몸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살이 찌면서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성숙해가지고 어른이 되면 짝짓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러다가 늙어서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 죽는 그 모습이 아하. 생로병사가 사람이 솔직히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네요 그냥. 심지어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암컷과 수컷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암컷과 수컷이 만나야지 짝짓기를 새끼를 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런 사람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엄청나게 많이 관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네, 초파리만 하더라도. 네. 물론 뭐 쥐라든가 개라든가 돼지. 원숭이로 실험을 돼지나 원숭이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초파리가 사람하고 비슷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균 실험하는 것에서부터 온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 초파리 정도면 진짜 사람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도 정말 기르기 쉽고 구하기 쉽고 그렇죠. 초파리를 빨리 기르면 네. 초파리가 다음 세대 초파리를 낳는 데까지 12일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거든요. 2주, 12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한 마리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초파리가 새끼 하나 치면 한 번에 잘만 하면 알 100개도 낳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확보하기도 쉽고 10세대에 걸쳐서 한 혹시 우리 편집장님. 예, 편집장님 이강민 선생님은 네네. 본인의 가문에서 몇 세 손이신지 아십니까? 제가 몰랐는데 누가 네. 거기 땡무 위키에 써놨더라고요. 어, 종신 쪽에서 42대였나? 42대. 자름 42대 정도면 42 곱하기 12 정도를 해보면 한 뭐 몇 년이면 다 실험을 해볼 수가 있죠. 파리 세계에서 초파리 세계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사람이 동물이 예. 유전의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사이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있는 데다가 죄책감 있나요, 초파리? 더군다나 죄책감도 진짜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죄책감 조금 있나? 최근 들어서 분명히 초파리 뭐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 많이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도 별로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험 대상으로 사람하고 이 정도면 꽤나 많이 비슷하면서도 다루기 쉽고 구하기 쉽고 기르는데 비용도 적게 들면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 생물들의 약간 왕으로 최고의 우리 사람의 패션 모델계에서는 최고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요? 네. 모르겠는데. 뭐 누구 있겠지만. 지젤 번천. 지젤 번천. 갑자기 좀 약간 옛날 분이신 것 같기도 한데 지젤 번천이 송강 씨라고 합니다. 송강 씨. 사람계에서는 송강이 있다면 이 생물 실험계에서는 초파리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과학계에서는 큰 위치를 차지한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초파리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어떤 연구까지 하냐면 인간의 노화, 치매, 뭐 우울증, 수면 뭐 이런 연구도 한다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연구는 다른 동물로 하면 더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쥐나 뭐 개나 원숭이를 연구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상쇄하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침팬지 실험을 하면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침팬지 한 마리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침팬지 한 마리를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르려면 이건 뭐 몇십 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침팬지 실험 다 끝났다고 함부로 처분하기도 그렇거니와 약간 심적인 고통과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침팬지를 이 정도 희생시키는 게 과연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침팬지가 하다가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 마음도 안 좋고. 그렇지만은 초파리 시험 같은 경우에 뭐 되든 안 되든 모르겠지만 뭐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뭐 방학 과제로도 한번 내보지 뭐 초파리야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 보기에 좋은 대상이죠. 아하, 그렇습니다. 또 어떤 저희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다니는 초파리랑 실험에 쓰인 초파리는 같은 애들이죠?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큰일 났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 얘기해야 돼. 일단 우리가 실험할 때 쓰는 초파리, 그러니까 제일 기본 초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초파리는 초파리 종이 한 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초파리를 학명으로 뭐라고 하느냐?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테르라고 합니다. 어렵다. 드로소필라가 초파리 속을 일컫는 말이고요. 초파리 속에 몇 가지 초파리들이 있는데 멜라노가스테르 종이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실험용. 네. 드로소필라가 그러니까 초파리라는 뜻이에요. 멜라노가스테르라는 말이 가스테르가 배라는 뜻이고 멜라노가 멜라닌 색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약간 까맣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까만 뭐 줄무늬가 있어서 그런지 수컷 배 끝이 좀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배에 까만색이 보인다고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왜 가슴 아파? 그런데 하필 헷갈리게도 우리나라에는 그 실험용의 초파리 드로소필라 멜라노 가스테르를 네. 우리나라에서는 노랑 초파리라고 합니다. 헷갈리게. 백악감에서 그건데. 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먹초파리라는 건 또 따로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드로소필라 비릴리스라는 다른 게 있어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 근데 더 헷갈리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뭐요? 드로소필라가 속해 있는 이 초파리, 실험용 초파리가 속해 있는 그 과를 초파리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영어로 초파리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초플라이라고 합니까? 슈퍼플라이라고 합니까? 캔들플라이. 예? 그 초 아니에요. 식초라는 뜻이 식초. 알아요. 영어로는,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초파리를 프루트. 프루트플라이라고 프루트플라이. 합니다. 그 과일을 잘 꼬니까. 예. 그런데 예. 과실파리과라는 과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지? 근데 그거는 초파리과하고는 또 상관없는 과예요. 이름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교통 정리 좀 해. 그래서 이게 뭐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네. 아까 우리가 실험에 쓰는 제일 메인이 되는 과가 드로소필라 멜라노 가스테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게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초파리인데 그 초파리 속에 속하는 다른 초파리들도 있고요. 네. 초파리 과에 속하는 다른 초파리 속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파리 과에 속하는 곤충들만 다 모아보면 우리나라에 사는 것만 해도 거의 한 100가지 됩니다. 그래서 초파리들이 되게 방대하게 있는데 예. 실험에 쓰는 그 초파리가 흔하긴 흔한 겁니다. 네. 여기서 아까 멜라노 가스테르의 설명을 드렸는데 드로소필라는 무슨 뜻일까요? 필라는 이제 좋아한다. 뭐 필로소피 하면 소피아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필로소피라고 하면 이제 철학이라는 뜻이 않습니까? 네. 그러면 드로소필라는 필라는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드로소. 드로소를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드로소. 드로소 무슨 뜻일까요? 들었어. 참고로 초는 아닙니다. 과일도 아닙니다. 드로소필라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약간 시적입니다. 드로소필라. 모르겠습니다. 드로소 뭘까요? 들었어? 드로소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이슬. 그래서 이거 라틴어 학명대로 하면 사실은 초파리는 이슬파리예요. 이슬파리. 갑자기 아니야. 뭉클해지네. 예. 그런데 예. 이거 너무 옛날 그거긴 한데 90년대 말경에 2000년대 초까지도 막 그런 얘기 있었죠. 누구는 진짜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야. 있었죠. 라는 식으로 뭐 얘기하면 뭐 술만 먹는다고 뭐 술 브랜드 중에 유명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슬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슬만 먹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초파리가 또 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먹는다고? 그래서 술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오늘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 지금 살짝 말씀드리면 초파리가 영어로는 이 과일파리라고 한다, 프루트플라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과일을 이렇게 씹어 먹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요? 과일에 잘 꼬이긴 하는데 그 과일을 실제로 잘 씹어 먹지는 못하고 왜 와 과일에? 과일에 있는 그 식초 성분, 아세트산 성분 있죠. 그거하고 알코올 성분 같은 거 이런 거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일보다는 과일이 이렇게 좀 숙성되고 썩어가고 할 때 시큼해지거나 저절로 알코올 성분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거를 초파리는 먹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음식 먹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 라틴어로 학명 지을 때 우리나라의 뭐 소주 브랜드 생각하지도 않고 이슬파리라고 이름 지었을 텐데 묘하게 약간 이슬파리면 절묘하군요. 진정한 이슬파리라고 하면 약간 어울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초파리가 이 알코올 분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라. 두꺼비 대신에 초파리로 가야 되는 거 감이 좀 특이한. 초파리 마스코트로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약간 뭐 우리나라의 술고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약간 술초파리 이렇게 해도 우습게 볼 만한 어감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참고로 그 중국어로는 초파리를 갖다가 고잉이라고 해가지고 고잉이라고 해가지고 과승, 그러니까 과일파리라고 불러가지고 영어 말을 번역한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잘못된 이름이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이죠. 과일에 꼬이긴 하지만 과실파리라는 과가 있는데 그 소속도 아니거니와 과일을 직접 먹지도 못하니까. 알코올파리. 우리나라 이름인 초파리가 더 정확하죠. 초가 식초라는 뜻인데 아세트산 분해 능력이 있으니까. 희한한 게 일본어로는 초파리를 쇼조바에라고 합니다. 근데 바에가 파리라는 뜻이고 쇼조가 무슨 뜻이냐면 원숭이라는 뜻, 성성이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초파리를 원숭이파리라고 합니다. 무슨 연관성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굳이 갖다 붙여 보자면 이거는 뭐 혹시 일본어 잘 아시는 분이나 일본에서 초파리 공부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 성성이라는 원숭이를 옛 고대 중국 전설에서는 이 원숭이는 사람 사는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술을 훔쳐 먹는 습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알코올 성분에 꼬이는 그런 파리라는 뜻으로 이런 원숭이 파리라는 일본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고요. 하나만
넘어가자. 하나만. 아니 넘어가려면 예. 울어요. 하나만. 40대 남성이 이거 해야 돼. 아니 하세요. 왜냐면 제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초파리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재밌는 연구 결과, 초파리도 뭐 우울증에 걸린다 이런 재밌는 연구 결과 많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초파리 영상 같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서 다들 좀 한 이야기만 하기 좀 그렇잖아요. 좀 최대한 그래도 좀 참신한 이야기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까 우리나라에 100종의 초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그죠? 그렇다고 하면 딴 나라에는 안 살고 우리나라에만 사는 초파리도 있겠죠. 초파리가 100종이 있다는 건 사실 신기하고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뭐 개가 몇 종 있습니까? 개가 한 종 있어. 개 속에 속하는 동물 몇 종 있느냐? 개과에 속하는 동물 몇 가지 있구나. 개, 그렇죠. 여우, 많잖아요. 너구리 해가지고 몇 네. 개. 근데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예. 근데 초파리과에 속하는 건 한 100종 있다고 하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딴 나라에 없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초파리 속에 속하는 거. 그러니까 노랑 초파리, 시험에 쓰는 초파리하고 같은 속으로 같은 지너스로 분류되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노랑 초파리하고 진짜 가까운 종인 그런 초파리들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 고양이 속으로는 분류되지만 고양이 종은 아닌 다른 고양이 종 뭐 그런 거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검은 발바닥 고양이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양이는 한 종인 거예요. 고양이 속에 속하는 종은 한 종인 거예요. 근데 초파리는 몇 종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드로소필라 택준이라는 게 있어요. 에? 드로소필라 택준이라는 게 있어요. 택준? 네. 사람 이름인가? 택준? 감 좋으시네. 그래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택준 초파리라고 부르요. 택준 초파리. 택준 초파리의 이 택준이 누구일까요? 교수님이겠죠. 네, 우리나라 초파리 연구의 대가이신 이택준 교수님을 기려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분이 1928년생이시고 2001년까지 초파리 연구에 매진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나라 생물연구, 곤충연구의 한 1세대, 2세대 정도에 속하시는 우리나라 초파리 연구에서는 정말 최초를 많이 개척하신 대가라고 하실 수 있는 20년대생이시구나. 이분 우리나라에 초파리가 100종 뭐 넘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이 그걸 손대 가지고 분류하시는 거 이거 하셨던 그 사람들 중에 뭐 제일 좀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많이 언급되는 분이 이택준 박사님이신데요. 이택준 박사님 2001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고하시고 이분의 제자 내지는 후배들이 이택준 박사님을 기려서 새로 강원도에서 발견된 거 그렇습니다. 새로 발견된 초파리 이름을 드로소필라 택준이로 택준이 초파리. 택준이. 너네 할아버지 초파리래매 하여튼 너네 할아버지 초파리 이렇게 하면 놀림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생각해보면 되게 영광스러운 거죠. 당연하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사람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학명에 붙이는 게 좀 금기시되고 있거든요. 잘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막차를 잘 타가지고 이 이택준 교수님의 기억해야겠네요. 이름이 잘 붙어있는 이분 뭐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충북 진천 출생이신 분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분 재밌는 일화 같은 것도 꽤 남기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저는 아쉽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시대가 시작된 후에 처음으로 과학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정말 밑바닥이 없는 곳에서 진짜 온갖 혼돈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과학의 이 틀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과정에서 뭐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이택준 이분은 실제로 뭐 숲에 산에 들에 돌아다니면서 이 포충망 들고 족파리만 특히 그러셨겠죠. 계속 잡으러 다니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전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전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쉬운데 뭐 우리가 뭐 파브르라든가 오늘 아까 말씀 미국 사람 뭐 노벨상 받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만든 자료 같은 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뭐 모건이나 멀러 이런 사람들 이야기 진짜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이택준 교수님 1세대 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요? 다 되긴 됐는데 하나 정도 뭐 하시고 싶은 참고로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죠? 잡지사 창립 이래 잡지사는 곽식 작가님의 하나만 더를 단 한 번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안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참. 그런 좀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지금 저희 에디터들은 초파리는 그럼 대체 우리 집에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이게 얘네가 과일에 꼬이는 거 알겠는데 내가 창문도 다 닫고 문도 다 닫고 하수구도 다 막았는데 뭐 과일 주변에서 뭐 자연 발생하는 거냐?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 이게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니, 자연 발생은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겠죠. 자연 근데 의외로 이게 부정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 진짜로? 이걸 믿었어요, 진짜? 옛날에 특히 유럽 사람들은 뭐 아시아 사람들도 사실은 좀 비슷한데요. 예. 유럽 사람들은 되게 강하게 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동물은 이렇게 사소한 동물들은 자연 발생한다라는 식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한 거를 위대한 학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맞겠지라고 되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 진짜로? 초파리 같은 거는 얼핏 보면 막 저절로 생기는 거 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믿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오다 가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르네상스 시대 연금술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워낙에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조합을 하면 사람 비슷한 것도 나는 자연 발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법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 막 먹혔거든요. 그럼 그 르네상스 시절이라고 하면 그때 뭐 무슨 웬만한 뭐 철을 만들고 무슨 대포와 총을 만들고 이런 기술도 있을 텐데 기초과학은 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람도 자연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막 생각을 했던 때였어요. 이게 되게 잘 안 사라진 고정관념입니다. 17세기에 뭐 마리아 지빌라 메리엔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여성 과학자죠. 네. 이런 과학자분들을 위시한 많은 분들이 곤충을 직접 관찰해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곤충도 알을 낳고 새끼가 애벌레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자라나면서 등치를 키운 다음에 번데기를 만들고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야지 곤충이 생겨나서 새끼를 치고 그 알에서 또 새끼가 나오는 거지. 곤충이라고 해서 그런 삶이 없는 게 아니다. 곤충도 다 사람처럼 이렇게 태어나고 생로병사를 하는 걸 겪는다라는 거를 세밀하게 환경에서 관찰해 가면서 알아냈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서서히 부정당한 거예요. 야. 처음에는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당연히 생길 수 없지.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곤충은? 라고 하다가 쥐 정도는 생길 수 있잖아. 쥐도 아니구나. 예. 곤충은 그래도 생길 수 있어. 곤충도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거의 19세기 중반 다 돼가지고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도 절대 새끼를 칠 수 없도록 차단해 놓으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연 발생설이 무너진 거거든요. 늦게 알았네. 그럼 자연 발생설이 무너지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초파리 같은 곤충을 관찰하면서 얻게 된 그 고정관념의 변화가 이 생물을 과학을 보는 세계를 보는 시각의 전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파리가 집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딘가 밖에서 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딘가 밖에서 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갖고 올 때 거기에 숨어서 온 초파리가 한 마리 정도 깨어나가지고 한두 마리 깨어나가지고 새끼를 치는 거 그거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파리 알이 뭐 3개, 4개 붙어 있었는데 초파리 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크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어난 초파리 애벌레가 자라나가지고 초파리 4마리로 출발했는데 2주 동안 이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뭐 2,800마리로 뭐 늘어났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800마리는 안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도 전에 알 단계에서 애벌레 단계에서 다 막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2,800마리 중에 90%가 사망을 해도 수백 마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초파리가 엄청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들어올 수가 있기는 있는데 대체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초파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식초, 알코올 이런 거를 잘 감지를 하기 때문에 뭐 연구해 본 사람들에 따라서는 한 1km 바깥에서도 감지를 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각인가요? 네, 뭐 일종의 후각이죠. 근데 초파리 코가 없기 때문에 그 후각이라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렇지만 뭐 사람으로 비교해 보자면 후각입니다. 그걸 느껴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초파리가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방충망으로는 보통 차단이 안 됩니다. 초파리는. 일반 방충망이라는 거는 모기 파리를 막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초파리는 대부분의 방충망을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네. 그럼 쉽네. 그래서 초파리를 막는 방충망 이런 게 요즘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럼 또 바람이 좀 안 통하고 막 이렇겠죠. 아무래도 너무 촘촘하니까. 초파리는 방충망을 웬만한 방충망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단 들어오는 게 많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초파리 트랩 뭐 이런 거 만드시는 거 많이 있잖아요. 있죠. 뭐 식초하고 뭐 설탕하고 뭐 페트병 잘라서 뭐 알코올을 뭐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페트병 잘라가지고 그 안에 담아 놓으면 거기에 초파리가 그거 먹으려고 왔다가 나오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 안에 10마리 20마리 갇혀가지고 이제 바이바이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초파리를 거기에 그렇게 가둘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그게 1km 바깥에서 그 냄새가 퍼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외부에 초파리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 예. 계속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100만 대군이 올 수도 네, 있고. 외부와 차단돼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초파리들이 거기 다 몰려가지고 싹 보낼 수가 있는데 뭔가 외부와 뚫려 있는 곳이 있다. 여름철에는 외부와 뚫려 있는 곳이 어딘가는 있기 십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냄새 트랩이 생긴 건 좋아. 예. 근데 그 트랩을 향해서 계속 끝없이 몰려올 수가 있거든요. 초파리를 부르고 있네. 그래서 예. 그 트랩이 초파리 유인 장치의 역할을 소환술, 하니까 소환술. 예. 트랩이지 않습니까? 예. 역효과가 나는 것도 좀 감안을 해가면서 조심해 가시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아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꿀팁까지 알아보면서 아니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진짜 하나만 진짜 이 진짜, 사소한 거. 진짜 하나만 맞아요. 이건 초파리와 별 상관도 없어요. 요새는 하나만. 하나만 오케이 하면은 하나만 가기 전에 하나만 아니 그런 이번에 거 진짜 없어요? 짤막하게. 진짜 이거 순진하게. 초파리와 별 예.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원. 아까 초파리가 노벨상도 많이 받고 연구의 성과를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네. 초파리가 모델 생물로서 주요한 그런 많이 사용되는 표준적인 연구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막 이렇게 특히 미국에서 재밌으라고 초파리로 이런 연구도 한다 저런 연구도 한다라는 거 많이 말해서 그렇지 네. 사실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실험할 때 시험관으로 이런 연구도 하고 저런 연구도 한다. 세상에 웬만한 실험 중에서 시험관 안 쓰는 거 있겠습니까? 없을 거. 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시험관을 이용해서 노벨상 받은 거 막 100개도 나오겠죠. 그렇게 해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파리로 노벨상이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끝나기 전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시험관을 그럼 발명한 사람은 누구냐. 보통 베르셀리우스라는 19세기에 활동한 화학자가 우리 시험관을 원소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기억을 하시네. 어딘지 모르겠어. 베르셀리우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원소 기호 체계를 개발한 사람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군요. 맞네. 스웨덴 분이군요. 네, 스웨덴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건 한동안 뜸했던 원소 시리즈가 다시 기지개를 켠다는 기대하셔도 뜻일까요? 좋겠죠. 네. 오랜만에 스웨덴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만간 또 원어타주 이야기로 돌아오기로 하고요. 오늘은 초파리의 과학, 곽식 작가와 함께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